북한이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핵발전소를 폭격한다거나 뭔가 강공책을 쓰는 거예요. 네. 지금 북한의 핵 사용을 저지하는 건 결국 미국의 핵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대만 해협이 중국한테 장악되면 중국이 과거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태평양의 세력을 뻗치듯이 세력을 뻗치게 돼요. 이제 중국이 지금 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 개발하는 게 미국 항모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중국의 무기나 군대 수준은 허술한 데가 많은 건 맞는데 절대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트럼프 2기 시대 막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임용환 박사님과 함께 트럼프 2기 시대 동북아 정세,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가 예상 밖 압승을 거뒀어요. 처음에는 박빙일 거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이 대선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차피 미국 내 여론조사도 두 개로 나눴잖아요. CNN이나 그 어떤 신문들, 공식 여론에서는 박빙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주류 언론들. 예, 그 다음에 또 어디 단체들은 그것도 약간씩 다르긴 한데 트럼프 우세를 점친 것도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야 사실 꼭 어느 쪽을 바래서 이랬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좀 공신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주류 언론들을 좀 그쪽을 받아쓰는 경향이 있죠.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반대로 됐으면 아마 난리가 났겠지. 너희는 왜 미국에 있는 저런 언론, 공신력 있는 언론을 버리고 이런 그렇죠. 개인 회사를 따라갔냐? 걔 저기 주주가 누구냐? 막 이랬을 테니까. 군소 매체 그때 뉴스를 받아쓰기는 좀 부담이 되죠. 네. 그래도 또 주류 언론들은 좀 친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 그렇죠. 전에도 한번 어디 그쪽 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대. 내 주변은 전부 트럼프 찍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사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도 자기 세계에 갇히는 게 우리보다 더 심해요. 맞아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겼는데 왜 미국인들은 트럼프를 선택했을까?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통적인 그 공화당 지지층 또는 트럼프 지지층의 입장이 있고 민주당이 왜 자기 표를 못 잡고 민주당 표가 공화당으로 갔느냐 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트럼프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하는 게 중소도시의 이제 중저 생활을 하는 이제 백인층들 또는 중하층들 근데 이제 백인 빈민층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난번 트럼프 1기 때도 똑같은 얘기였습니다만 일단 자기들이 살던 세계가 깨진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꽤 좋은 학교 계시는데 미국에서요? 거기 대학원생을 붙잡고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네, 그랬더니 미국의 중소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 70년대 미국을 가장 부러워하던 게 이런 거잖아요. 미국 중소도시의 삶을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도 나오고 한적하고 이렇게 직장 다 있고 그러니까 큰 욕심 안 부리고 내가 그냥 적당히 중산층 소시민층으로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집 사고 차 사고 좀 지루하긴 하지만 지루하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안정적이라는 것도 되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는 것도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삶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들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왜 무너지니? 라고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1980년대, 90년대 요즘은 10년이 달라요. 세계화의 양과 세계의 메커니즘은 점점 더 넓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어떤 사회 문제가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이제는 기분 나빠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전문가라 그러면 답을 내놔야지. 왜 고민만 던지느냐. 정보를 주지 않고 지혜를 준다. 지혜를 준다는 게 생각하라는 거잖아. 누가 그렇대 소크라테스 아주 복잡하겠지. 너 왜 이렇게 사람을 머리 아프게 하냐. 질문하고 던지지 말고. 미래가 어떻게 돼? 이렇게 확실한 답을 줘야지. 근데 사실 그건 어떤 전문가 박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무당의 영역 아닙니까? 이제는 아무도 못해. AI도 못하고 그렇게 못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어서 한마디로 한 가지 약을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고 속인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누구의 편이냐라고 생각하죠. 물론 전문가라든가 지식인들도 편향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일부러 편향적인 게 아니라 멍청해서 편향적인 애들도 있어요. 뭐 우리가 알기로 어디 유명한 대학 박사다 뭐 그래도 뭐 머릿속은 텅 비어가지고 이것만 해결하면 다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훨씬 더 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준다. 그러니까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복잡하게 지들 기득권을 위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문제 명확하지 않느냐. 그쵸. 쟤들 때문이다. 좀 더 말을 명확하게 하는 건 있죠. 알겠습니다. 또 박사님께서 보시는 트럼프의 승리 원인 짚어봤는데 결국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트럼프 시대의 외교 안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트럼프 시대 때 우리가 예측되는 거는 일단 한 단어로 이렇게 신고립주의라는 것으로 지금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미국 바깥에서의 군사 개입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 거로 보십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흔히 말하는 미국의 신고립주의는 과거의 멀로조이 시대의 고립주의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은 이미 그렇게 고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회 구성과 세계 경제의 흐름을 봤을 때 그 당시에 미국은 이제 막 태어나는 나라였잖아요. 그 상태에서의 고립과 이미 세계와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달러 패권이니 세계 경찰이니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용어들은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의 경제와 사회라는 또는 인간들 자체가 세계와 얽혀 있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네네. 우리가 만약에 지금 고립주의로 가자라고 한다고 해서 조선식의 폐쇄적인 국가로 갈 수 있냐고. 이미 엄청난 수출을 하는데.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립주의라는 말을 조금 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은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세계를 위해 손해볼 수 없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던져주는 게 강합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적인 조치로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로 나오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모른다. 니네가 죽든 말든 난 모른다.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게 그 자체가 미국의 이익하고 어긋나요. 만약에 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거나 핵이 터지거나 뭐 일본에도 뭐가 날아가고 그런다면 그거는 미국, 난 몰라. 너희도 그러고 살아. 과연 이게 미국의 이해와 관계가 없을까? 이해와 긴밀한 관련이 있죠. 미국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는 야, 뭐 한국의 방위 부담을 높인다. 우리나라를 막 머니머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주한미군도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걱정하는 것만큼의 조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방위비는 뭐 좀 오를 수도 있겠죠. 자기가 말해놨으니까. 근데 방위비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뭐 9배까지 오른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걔가 무슨 우리가 여기 미국 식민지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거면 혼자 다 하지. 그래서 어차피 이건 더불어 살아야 사는 세상이고 한쪽을 때린다고 예를 들면 무슨 저기 옛날 지주 소작인제 같이 그냥 많이 최대한 뽑아내자고 뽑아낸다고 해서 내가 이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 갈르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항상 말을 세게 하고 그 사람이 협상, 국가와 국가 간에 협상할 때 쓰는 말하고 그 전에 이렇게 블러핑 한다고 그러나?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하는 말은 또 달라요. 그리고 머니머신이다. 그 뭐 우리는 거지다 이래야 기분 좋은가? 한국은 잘 살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절반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지는 아니거든. 그렇죠. 또 머니머신이라는 표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만큼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그럼요. 또 의미도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다 가지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선거 때야 미국도 국민들한테 좀 빌 공작 공약도 많이 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그래도 점잖게 얘기했는데 이 아저씨가 국제관계에서도 거친 말을 쏟아내니까 지금 좀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좀 매너 가지고 뭐 이 깡패냐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과거 일기 때 트럼프가 한 걸 봐도 맞아요. 그렇게까지 하진 못했어요. 맞아요. 그 실제 공약 이행률 같은 거 보면은 절반도 못 지켰어요. 그럼요. 그리고 미국이 무슨 섬나라입니까? 대통령 혼자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공화당도 고민이 많죠. 트럼프도 공화당 주류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트럼프와 북한 얘기해보고 싶거든요. 실제로 그 선거 기간 때도 트럼프가 좀 여러 번 김정은을 언급을 했어요. 나랑 뭐 친분을 과시하기도 하고 그 일기 때 3번 제가 만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약간 쇼맨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북한과 미국이 뭔가 더 거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때 뭐 3번 만났지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긴 그랬죠. 예,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말 중에 이제 제일 쓸데없는 말이 쟤랑 나랑 친구야. 그죠, 푸틴이랑도 친구야. 하는 다 친구라고 하죠. 예. 그 미국 사회를 우리하고 정말 다른 사회예요. 그 대중에게 가는 어떤 메시지 스타일이 우리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친구다 그러면 막 화들짝 놀라거나 저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내가 저 문제 잘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의미로 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지금 트럼프가 북한에게 얻을 거는 별로 없습니까? 없죠. 서로 둘이 거래할 만한. 내가 볼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다 아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가서 진짜 뭐 영변 핵발전소나 핵발전 기지를 때릴 거냐? 그거는 또 못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북한이 지금 러시아하고 북러 동맹 맺고 이러는 거를 사실 저도 정확히 판단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알기 어려운 나라가 북한이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 아 근데 정말 요즘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제일 북한은 모른다는 건 북한 사람들도 몰라요. 거기는 너무 폐쇄적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한국도 모르겠고 차라리 남의 나라가 편한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그 북러 동맹이 가는 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예를 들면 핵을 계속 고수한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제 한국한테 우리가 뭘 이렇게 받아들이고 협력하는 것은 이거는 결국 흡수 통일로 가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북한이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핵발전소를 폭격한다거나 뭔가 강공책을 쓰는 거예요. 네. 오히려 우리는 못 그래도 미국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옛날 YS 정권 때 한번 때리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두 국가로 가자. 이제 니네하고 남한하고의 경제적 협력 이런 거 없다라고 하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초강경책이 올 수 있다. 그러면 러시아와 동맹을 맺어주는 게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그런 이유로 좀 밀착 관계를 강화한 건데. 그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예, 생각해요. 한 건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과 러시아가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저거 견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요인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뭐 뭔가 강경책을 쓰기는 껄끄럽겠죠. 일단 러시아가 껴버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 중국하고 뭔가 카드나 쓰는 정도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중 관계에서 북한을 그냥 카드로 쓰는 정도. 네, 그리고 어차피 핵 문제만 빼면 북한이 남한을 재래식 전력으로 침공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는 건 과거에 김정일이 말했던 처음에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핵을 가지면 한 발을 쏘면 미국은 100발을 쏠 텐데 뭐 그게 우리가 핵 개발 안 한다는 말이었지만 실제로 했으니까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여전히 맞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 사용을 저지하는 건 결국 미국의 핵이고 핵을 사용했을 때 미국에서도 저기 북한을 타격하겠다는 협박인데 그 관계가 유지되는 이상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태평한 게 이상한 거죠. 그냥 그러면 지금대로 그냥 북한은 오물풍선 날리고 우리는 대북 방송하고 그냥 좀 이런 관계 그냥 계속 이어지고 서로 욕하고 계속 그냥 큰 뭐 어떤 변화가 느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박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결국 중요한 건 미중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미중 관계는 더 좀 긴장 관계가 생길 것 같단 말이죠. 어떤 좀 경제적인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 대만을 축으로 한 또 미중 관계의 악화 이런 것들도 예상은 되는데 박사님께서는 그 어떻게 보세요? 아, 이제 동북아 정세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사실 민주당이 계속 집권했다고 해서
이게 확 풀려나가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민주당도 대중강경책으로 나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어렵다고 한 거는 해법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장기전으로 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우 전쟁 발발했을 때부터 세계가 다시 이제 블록화된다. 뉴 블록이 생기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미국이 고립주의로 간다. 이런 말들을 단어에 너무 집착해서 생각하진 않아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화된다는 게 옛날 원로주의 같이 고립되는 게 니들 다 죽어도 난 모른다. 이런 고립은 아니고 블록이라는 게 블록화된다고 그래서 뭐 우리끼리만 이런 블록은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세계의 경제와 정치 어떤 혈류라고 할까? 네. 세계가 움직여가는 이 지구가 움직여가는 방식이 재편되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이 가장 핵심적인 네. 그런 구조인데 일단 좀 예측을 해보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물론 이제 예전 같은 고립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신고립주의라고 하니까 미국이 좀 이제 군사 개입을 덜 하려고 하면 이 동북아 안에서는 중국의 활동 반경이 예전보다는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게 중국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옛날 1대1로 하고 대만 압박하고 필리핀 남사군도 이런 거 하면서 사실 중국이 제국주의 국가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국주의 국가 한 거지. 금융 제국주의 이런 그렇죠. 거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예, 아프리카 네. 중국 쪽에 엄청나게 돈 집어넣었고 뭐 기타 등등 하면서 세계 패권 국가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이 위협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대안이 나왔는데 하나가 이제 한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엮는 동북아 군사 동맹을 만드는 건데 이건 좀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지금들 보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 중국의 어떤 군사적 팽창에 대한 위협감은 더 커져가는 거죠. 지금은 중국이 자꾸 이제 우리가 대만으로 지금 한국도 잘 이 이슈를 다루기 싫어요. 왜냐하면 일본 문제가 걸리니까. 그리고 일본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 태평양에서 강국은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정도인데 일본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한국은 일본이 끼면 안 한다고 그러고 뭐 남북 관계나 중국 관계도 있으니까 또 다른 이유로도 소극적이고 뭐 등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자꾸 대만 문제에 집중을 하는 거지. 아, 대만을 침공할지 모른다. 근데 사실은 대만 침공과 이 아시아 태평양 안보 문제가 같이 있는데 대만 얘기만 하고 있는데 대만에 국한을 시키자면 미국은 지금 어쨌든 아무리 트럼프가 집권한다고 그래도 대만을 침공할 때 군사적 개입한다는 거는 정해진 어떤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이에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군사보좌관 될 가능성이 높은 그 오브라이언인가 그 양반도 우리가 두 개의 전쟁은 못한다.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 침 우린 개입하지만 북한이 그 때문에 한국 침 우리 개입 못하니까 니네가 또 알아서 해. 막 이런 식이가 나오는 게 대만에 대해서는 1순위로 개입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까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은 군사적 그렇죠. 개입 적극적으로 한다. 네. 그래서 지금 미중 관계는 미국과 중국의 군비 경쟁, 경제 경쟁이 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태평양에 대한 군비 부담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친고립주의라는 게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니네가 군사비 부담을 늘려라라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포기할 수 없는 카드입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대만을 포기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태평양을 포기할 수가 없지. 그렇죠. 만약에 대만 해협이 중국한테 장악되면 한국, 일본, 필리핀 이쪽은 다 저기 항로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격이 처지고 결국 중국이 과거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태평양의 세력을 뻗치듯이 세력을 뻗치게 돼요. 아니 근데 트럼프는 왜 이렇게 대만에 니네 방위비 뭐 더 내라고 하고 뭐 대만 사람들은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트럼프의 모든 너희가 방위비 더 내라라는 말은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자부담을 높여라라는 뜻이죠.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게 있지만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방위비 뭐 1.4%, 1.5% 이렇잖아. 요즘에 간신히 요것도 트럼프 일기 때 조금 올려가지고 독일도 2%까지 갔었지 다 1%대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너에게 방위비 올려라. 근데 이 아저씨는 말을 맨날 나 개입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방위비 올려라는 건 내가 개입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지분을 높여라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는 대만도 한동안 평화무드에 젖어가지고 뭐 이렇게 징병제도 해체하고 굉장히 그 뭐랄까 군비 해체 축소로 갔거든요. 그런 거 되돌려라라는 의미가 있고. 너희도 좀 어떤 방위 너 스스로 지킬 힘을 갖춰라.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완전히 빠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은 경우는 방위비를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이제 쿼드 같은 동맹이 맺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코드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일단은 방위 압박을 세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 좀 동북아 안에서 좀 한국, 일본, 대만 이 좀 세 국가가 좀 협력을 좀 강화하고 좀 동맹 그 관계를 좀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크겠네요. 근데 제가 어떤 루트로 들은 말에 의하면 거의 포기 상태. 쟤네들이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아유 그냥 뭐 이거는 몰라 그냥 쟤네들 뭐 그러니까 포기.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나토 같은 걸 만들고 싶어 하는데 네. 그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문제가 좀 어려운 거죠. 그 틈에 중국은 더 치고 나오는 것이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봐도 사실 여기 동북아 자체가 약간은 지금 순위에서 밀리지 않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중동 쪽도 있으니까 거기가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여기에 대해 조금 이제 신경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여기서 위기론이 나오고 뭐 이제 세계 대전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떤 1순위 유럽, 2순위 대만, 3순위다라는 거는 뭐 순위로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유럽과 러시아와 중국과 이것도 옛날처럼 지역이 분할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 3순위가 남모른다라는 의미로 4순위가 중동을 빼놨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남모른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문득 좀 든 의문인데 지금 동북아 안에서 미국의 전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뭐 최근에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부산항에 뭐 루즈벨트 함이 뭐 들어오기도 하고 어쨌든 인도 태평양 사령부죠 여기가 거기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가 뭐 어떤 유사시 어떤 군사 이벤트나 어떤 전쟁에 준하는 위기가 났을 때 조금 그 미국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투입이 된 상태입니까? 이게 기준이 좀 안 맞긴 한데요. 전략적 능력과 전술적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전쟁 때 미군 1개 사단이 들어왔는데 뭐 북한군 1개 사단하고 붙어도 큰 차이 없이 뭐 나중에는 좀 이겼지만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어떤 지상군 전력이 들어와서 싸운다 그러면은 미군이라고 얼마나 더 압도적인 전력을 발휘하겠어요. 그러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그 뭐 이란이나 헤즈볼라를 봤을 때 어떤 그 공중 타격 능력 이런 전략적 능력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군한테 기대하는 건 전략적 능력이고 주한미군은 어떤 전략적 능력을 즉시 실행하는 거에 대한 또 보험 같은 거죠. 증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문제는 남한과 북한과의 전력만 봤을 때는 한국이 전술적 능력에서는 이제 북한한테 밀리질 않아요. 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는 뭐 10대 1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절대로 한국이 그쪽에서 밀리질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나 한국이나 석유라든가 자원 문제가 있고 그 지속적인 어떤 군수품 보급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이라는 문제가 터지니까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전술적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전쟁은 피해야 하는 것이고 북한도 어쨌든 가공할 양의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기 위해서는 미군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미군의 지상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미군의 전략적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는 뭐 함대 하나만 해도 전략적 능력이라고 한다면 해군력이 뭐 그러니까 사실 미 해군 같은 경우 함대 하나는 전 세계 웬만한 나라보다 더 세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공군이 전략 공군도 있고 전술 공군도 있지만 지금 공군한테 기대하는 건 전략적 기능이죠.
근데 이제 동북아에서 어떤 큰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 뭐 한국, 또 대만, 또 미국의 어떤 그 압도적인 전력이 더해지면 그래도 뭐 이제 중국, 러시아가 있다 하더라도 뭐 쉽게 제압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은 커요.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 지금 개발하는 게 미국 항모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뭐 마하5로 날아가서 항모 전단 없앤다. 항모 킬러 같은 예, 이제 항모 킬러 같은 개발하는 미사일. 게 이제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네. 그 뭐 우리가 100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막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중국이 뭐 무기 개발하고 했다 아직까지 그렇게 막 크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진 않아서. 그러니까 중국의 무기나 군대 수준은 허술한 데가 많은 건 맞는데 절대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물론 옛날처럼 100만 대군 동원하지 못해요. 이제 전쟁은 물자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하긴 군함 규모로만 따지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고는 네, 하더라고요. 뭐 그렇긴 하죠. 아직 양이 질을 이기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계속 높아지고는 있죠.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군비 경쟁은 군비 경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국제 정세로 막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북아에서 중국이 독보적인 건 다른 나라들이 단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본도 지금 재무장 기회만 보고 있는데 네.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일본이 다시 태평양 전쟁 일으켜서 군사적으로 나가자는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오히려 군대가 없으면 좋지 뭐 자기들은 군사비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 일본이 군사비 엄청 씁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군사비를 안 쓰는 건 아닌데 그 군사비가 이제 뭐 해군이나 공군 쪽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병력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재무장이라는 건 이제 다시 육군 어디 파병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춘다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돼갈지 저도 모르겠고 어떤 게 옳은 건지도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나 민족 감정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뭐 우리가 독야청청하고 일본과는 전혀 손잡지 않는다. 뭐 이게 옳은 길이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뭐 또 일견 틀린 말도 아닌 게 한국의 라이벌은 지금 중국과 일본 양쪽에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러시아, 중국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국제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국제관계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일 것이고 트럼프가 뭐 방위비 올려라 한다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결국 이 태평양에서의 방어력, 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거대 세력이 있고 네. 미국이 이번처럼 뭐 아예 손을 뗀다는 건 아니지만 손을 뗄 수도 있다는 건 이제 협박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세계에서 동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도 손 쓸 수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서로 어떤 큰 틀의 이런 분쟁이 안 생겼던 거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터지면서 다시 초강대국이 전쟁할 수 있다는 걸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같은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중국의 대만을 침공하고 태평양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한국 세 개의 전쟁, 두 개의 전쟁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제 나와버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장기적인 이제 우리의 군사적 국방에서 과제가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하기가 참 힘들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태평양의 안보 체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돼요. 뭐 괜찮아. 우리 홀로 다 이겨낼 수 있어. 이 방향으로 가든지. 네. 트럼프 참모진들이 우크라이나에 휴전안을 제안했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푸틴 입장에서 이 정도 휴전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껍데기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일단 푸틴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푸틴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 첫째,